치유의 시간. 일부 귀향. 여수 바닷가 마을에 사는 강민우는 세 딸의 아버지였다. 거친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답게 그는 강단 있고 두려움을 모르고 말은 투박했지만 딸들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미소를 짓곤 했다. 할머니가 온대요. 큰딸 지은이의 말에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의 엄마가 집에 들른다는 소식은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쌍둥이 여동생 민지, 든든한 형 준호와 함께 바다에서 뛰어놀던 시절. 새벽마다 배를 끌고 나가던 아버지와 도시 출신으로 세련되었지만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어머니. 두 사람은 늘 다퉜고 세 남매는 그런 부모를 피해 더 단단히 뭉쳤다. 준호는 동생들을 돌보고 지켜주었던 존재였다. 동생들도 그런 준호를 의지하고 잘 따랐다. 현재로 돌아온 민우의 집에 엄마가 도착했다.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던 쌍둥이 여동생 민지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민우야, 네가 서울에 가서 민지를 돌보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오라는 엄마의 차갑게 쏟아지는 말에 민우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날 밤 민우와 엄마와의 만남은 또다시 싸움으로 끝났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민우의 부인 수지는 늘 민우를 이해하고 기다려줬지만 이제는 그녀도 지쳐 보였다. 민우 오빠 시아주버니 준호 씨가 돌아가신 후로 오빠는 여기 없어요. 몸만 여기 있을 뿐이에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우의 가슴을 찔렀다. 5년 전 직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형 준호. 그의 죽음 이후 민우는 제대로 살아있지 못했다. 갑작스런 영원한 이별, 형과의 인간관계의 상실, 정서적 유대감의 단절,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 마음이 공허했다.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일상적 외로움보다 더 깊은 상실감에 빠져 힘들었다. 2부 서울. 민우는 동생을 위해 서울로 향했다. 복잡한 대도시가 불편했지만 민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한마음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민지의 담당 의사인 박서연 교수가 민우를 맞이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민지 씨의 치료를 위해 가족력과 성장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네, 민지 씨의 우울증과 자해 경향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박서연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녀는 20년 넘게 트라우마 환자들을 치료해온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그녀 스스로도 상처받고 지쳐왔지만 여전히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았다. 특히 민지 같은 환자를 볼 때면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의료 기록에는 3번의 자살 시도, 심각한 공황장애, 그리고 깊은 우울증이 적혀 있었다. 민우는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었지만 동생을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지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동대문구의 작은 빌라. 민지는 이곳에서 홀로 살며 그림을 그렸다. 다음 날 병원을 찾은 민우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동생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호흡. 민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박서연의 제안에 민우는 따라 나섰다. 병원 근처 빵집에서 빵을 시켰지만 바다 음식에 익숙한 민우는 입맛이 없었다. 민지 씨가 무의식 중에 잠꼬대처럼 운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말하던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서연의 질문에 민우의 손이 멈췄다. 운명.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민우의 눈앞에 그날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모르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렸다. 박서연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20년간 환자를 봐온 그녀의 눈에 민우의 거짓말은 너무나 명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3부 과거의 그림자. 며칠이 지나며 민우는 조금씩 박서연에게 가족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항상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집어던지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는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요. 박서연은 메모를 하며 들었다. 그녀는 민우의 이야기에서 전형적인 가정 폭력의 패턴을 읽어냈다. 폭력적인 아버지, 감정적으로 단절된 어머니, 그리고 그 틈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 그래서 세 남매가 특별히 가까웠군요. 네. 준우 형은 항상 우리를 지켜줬어요. 부모님이 싸울 때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화를 낼 때도.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서연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향하던 중 민우의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오빠, 나 고백할 게 있어.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회사 후배랑.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 미안해.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책감이 먼저 밀려왔다. 형이 죽은 후 그는 제대로 된 남편도 아버지도 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민지의 집에서 발견한 그림들을 보았다. 어두운 색채, 일그러진 얼굴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닫힌 문. 민지는 그림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었다. 사부 만남. 다음 날 박서연의 아들 재훈이 병원에 들렀다. 중학교 1학년인 재훈은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했다. 엄마는 환자들한테는 친절하면서 왜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박서연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민우는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죄책감을 읽었다. 재훈아, 엄마도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아빠는 바이올린만 켜고 엄마는 병원에만 있고 난 그냥 혼자 크는 거지 뭐. 재훈이 문을 쾅 닫고 나가자 박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보기 민망하셨죠? 아닙니다. 저도 딸들한테 그랬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우는 재훈과 가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재훈은 축구를 좋아했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었다. 민우는 바다에서 축구공을 차며 놀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재훈아,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축구요. 근데 아빠는 음악밖에 모르세요. 그럼 네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봐.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 우리도 실수하고 배워가는 거야. 박서연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민우는 거칠어 보였지만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남자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저녁 박서연은 민우에게 커피를 제안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민우 씨,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죠? 박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우는 놀랐다. 운명. 그게 뭔지 말해주세요. 민지 씨의 치료를 위해 필요합니다. 민우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오부 진실. 16살 때였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서연은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건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는 순간이었다. 여름이었어요. 아버지는 배를 끌고 나가시고 집에는 어머니와 우리 셋만 있었죠. 어머니가 우리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민우는 말을 멈췄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말해도 돼요. 강도 2명이었어요. 칼을 들고 들어왔죠. 나를 끈으로 묶고서는 한 명이 민지를, 한 명이 어머니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8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 박서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20년간 수많은 트라우마 사례를 봤지만 매번 이런 순간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운명은? 그중 한 명이 팔에 새긴 문신이었어요. 운명.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박서연은 민우를 꼭 안았다. 전문가적 거리두기 같은 건 그 순간 의미가 없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박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민우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의사와 환자 보호자라는 관계를 넘어선
한 사람으로서의 끌림이었다. 육부 사랑의 시작. 일주일이 지나고 민지가 깨어났다. 첫 마디는 오빠 미안해였다. 민우는 동생의 손을 잡고 울었다. 박서연은 두 남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지의 회복은 빨랐다. 진실을 말한 후 민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는 재훈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박서연과 저녁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박서연의 남편 이한진이 병원에 들렀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그는 오만하고 차가웠다. 그는 아내를 무시하고 아들에게는 음악만 강요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야? 환자 보호자? 한진은 민우를 훑어보며 비웃었다. 인사하세요. 강민우 씨예요. 민지 씨의 오빠. 아, 그 자살 시도한 환자? 그런 집안 사람이로군. 민우는 주먹을 쥐었다. 박서연이 그를 말렸다. 그날 밤 박서연은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요. 남편이 무례했어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다르니까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지금.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밤 9시 강변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언제부터였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부터요. 한진 씨는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의 바이올린 소리에 반했지 사람에게 반한 게 아니었나 봐요. 왜 떠나지 않으세요? 재훈이 때문이죠. 그리고 익숙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불행하지만 편한 관계. 아시겠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수진과 비슷했으니까. 민우 씨는요?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준호 형이 죽은 후로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몸만 있고 마음은 없었죠. 박서연은 민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우린 참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키스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7부 짧은 행복.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늦은 저녁 강변을 걷거나 인적 드문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박서연은 민우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한 사람의 여자라는 것을 느꼈다. 20년간 의사로만, 어머니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민우는 박서연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이해했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어느 주말 박서연은 남편과 아들이 해외 콩쿠르에 간 사이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민우는 어색했지만 박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잠만 자는 곳이죠. 두 사람은 그날 밤을 함께 보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따뜻함을 나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침대에서 민우는 박서연을 바라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일주일간 두 사람은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회복 중이었고 박서연의 남편과 아들은 해외를 갔다. 두 사람만의 시간. 박서연은 민우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민우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행복을 느꼈다. 44년 살며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돌아온다. 8부 이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지은이가 이상해요. 학교에서 문제가 있대요. 오빠가 필요해요.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다. 14살 큰딸 지은. 그는 딸을 위해 무엇을 해준 적이 있었나?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박서연을 바라보며 그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앞에서 박서연을 기다렸다. 서연 씨. 그의 표정을 본 순간 박서연은 알았다. 가야 하는 거죠? 네. 언제? 내일 아침. 박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자신에게는 돌아갈 가정이 있고 민우에게도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만남이었다. 후회해요? 박서연의 질문에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서 마지막 커피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민우 씨 행복하세요. 서연 씨도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박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간 환자들에게 시간이 약이라고 말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구부치유. 여수로 돌아온 민우는 지은을 만났다. 학교 상담실에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지은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말 안 했어? 아빠는 맨날 딴 생각하잖아요. 제 말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민우는 딸을 꼭 안았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깨달았다. 그날부터 민우는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다. 수진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오빠도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변명은 안 돼. 앞으로 잘할게. 수진은 울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다. 민우는 펜션과 카페를 시작했다. 관광객들에게 바다를 소개하고 여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삶이었다. 박서연도 변했다. 그녀는 병원 일을 줄이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남편 한진과는 결국 이혼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박서연은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 엄마 행복해? 재훈의 질문에 박서연은 미소 지었다. 응, 엄마 행복해. 해시태그 에필로그 5년 후. 어느 가을날 민우는 서울에 갔다가 우연히 한 갤러리를 들렀다. 그곳에서 박서연을 만났다. 민우 씨? 서연 씨. 5년 만에 재회.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선생님도요? 전 이제 교수 그만두고 작은 상담소를 운영해요. 저는 펜션과 카페를 해요. 딸들도 잘 크고 있고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았다. 5년 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행복하세요? 박서연의 질문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은요? 저도요. 두 사람은 일어섰다. 이번에는 포옹했다. 오래, 그리고 따뜻하게. 고마워요, 서연 씨. 덕분에 제가 치유됐어요. 저야말로요. 민우 씨 덕분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민우는 지하철을 타고 가며 생각했다. 사랑이 꼭 영원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구나. 짧지만 진실했던 그 시간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박서연도 갤러리를 나오며 미소 지었다. 민우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가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가슴속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여수행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 5년 전 이 길을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어두웠다. 형의 죽음, 동생의 자살 시도, 무너져가는 관계들. 그때의 자신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진짜 살아있었다. 딸들의 웃음소리, 수진의 따뜻한 손길, 바다의 파도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박서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다. 재훈이 축구 연습을 마치고 집에 와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는 대신 아들을 안아줄 것이다. 그녀는 민우를 만난 그 시간이 불륜이었는지 아니면 서로를 구원한 만남이었는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상담소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그녀는 이제 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과거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이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했다. 민우가 여수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다. 집 앞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 안 자고 있어? 그냥 오빠 기다리고 싶었어. 민우는 수진을 안았다. 예전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수진아? 응? 사랑해.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나도 사랑해, 오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딸들이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다. 가족 그림. 엄마, 아빠, 세 딸이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그림. 민우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현실. 서울에서 박서연도 집에 도착했다. 재훈이 거실에서 축구 뉴스를 보고 있었다. 엄마 왔어? 응. 밥 먹었어? 아직. 엄마 기다렸어. 박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자신을 기다려준 것이다. 그럼 엄마가 짜장면 시킬까? 좋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혼자 먹었는데 이제는 함께 먹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재훈의 말에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행복해. 재훈이 덕분에. 나도 행복해. 엄마 덕분에. 그날 밤 박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민우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고마울 뿐이었다. 여수의 민우도 편안하게 잠들었다. 박서연과의 기억은 가슴 한편에 소중히 간직했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모든 사랑이 영원할 수 없고 모든 만남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한다. 민우와 박서연의 만남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치유받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인지도 몰랐다. 민우와 박서연은 함께할 수 없었지만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같은 달을 보며 서로를 기억했다. 그렇게 치유의 시간은 계속되었다.